저는 성인이 돼서야 알게 됐어요. ADHD라는 건 미리 알고 있었죠. 오래 전부터요. 근데 그걸 알고 계속 약을 먹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치료도 받고 공부도 했고 루틴도 만들었죠. 그래도 여전히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께 바로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ADHD 특징이 자폐 성향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 안에 자폐의 특성이 함께 있었는데 ADHD의 시끄럽고 강렬한 특성이 그걸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지냈고 왜 그런지 이유조차 몰랐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ADHD가 자폐를 가리는 6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 경험과 함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언제, 어떻게, 어떤 경우 이런 오진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최신 미국 뇌과학 연구에서 알게 된 저만의 꿀팁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되는 걸까요? 성인이 된 이후에야 처음으로 자신의 신경 다양성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 다양성은 ADHD, 자폐, 난독증처럼 뇌가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작동하는 상태를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두뇌 시스템이 다르게 설계된 걸로 이해해요. 성인이 돼서야 이걸 처음 알게 된 분이라면 이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진단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폐라고 하면 말을 못하고 길에서 들어눕는 중증 자폐만 생각하시는데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혼자만 힘든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현실 때문에 대한민국 성인은 ADHD, 자폐 스펙트럼 혹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힘든 걸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ADHD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이미 어른이 되고 난 이후였죠. 자폐 특성이 함께 있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나중에야 알 수 있었어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더 놀라워요. 자폐가 있는 사람의 약 80%가 ADHD 기준도 충족하고요. ADHD가 있는 사람의 50% 정도가 자폐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ADHD 진단을 받은 사람 2명 중 1명이 자폐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진단 시스템이 둘 중 하나만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진단 그림자에 갇혀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힘든 일상을 보내게 되는 거죠. 진단 그림자는 하나의 진단이 다른 진단을 가려버리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ADHD 진단이 먼저 내려지면 그 이후 모든 어려움이 ADHD 때문이라고 설명되죠. 자폐의 특성이 함께 있어도 보이지 않게 돼요. 저도 이 케이스였죠. 오랫동안 모든 게 ADHD로만 설명됐거든요. 수면 문제, 감각 예민함, 루틴이 깨질 때의 공황, 전부 ADHD 때문이라는 말 하나로 퉁쳐졌어요. 진단이 늦어지는 데는 3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에서 많이 일어나요. 첫 번째, ADHD가 먼저 발견되면 자폐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먼저 받은 아이들은 자폐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3년이 더 걸렸다고 해요. 이 시기는 사람의 뇌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골든타임이죠. 3년 동안 엉뚱한 방식으로 뇌를 발달시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진단 방식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폐와 ADHD 진단에 쓰이는 기준과 도구가 주로 남자 아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 성인, 고지능인 사람은 이 기준에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마스킹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킹은 주로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연기로 가리는 걸 말해요. 많은 자폐, ADHD 특성이 전문가의 검사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이유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거든요. 성인 ADHD와 자폐를 함께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많은 경우 다음과 같아요. 어릴 때 ADHD 진단을 받습니다. 청소년기에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추가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참
한참 뒤에 성인이 되고 ADHD에 맞는 처방을 아무리 따라도 좋아지지 않을 때 자폐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자폐인 줄 모르고 어른이 됐고 ADHD인 줄 몰라서 평생 자책한 세대. 우리 또래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참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하신 경험, 그런 궁금증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 거 여기는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익명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미국 최신 연구 자료 싹 찾아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게요. 여러분은 고생해서 영어 자료 찾아보실 필요 없이 편하게 엑기스 영상만 보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내 궁금증 해결하는 미국 최신 정보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ADHD가 자폐를 가리는 실제 상황 6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면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 혹은 내 아이를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친구 말을 자꾸 끊습니다. 교실 혹은 단체 생활에서 튀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가 어렵습니다. 이걸 본 후 선생님도 부모님도 전문의도 이렇게 말합니다. ADHD 충동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게 어렵고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 비언어적 신호를 처리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자폐의 특성이죠. 그런데 ADHD가 먼저 진단되면 이 모든 것들이 ADHD 집중력 문제 혹은 충동성으로 설명돼 버려요. 더 자세한 관찰은 아무도 안 하죠.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처방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 아무도 살펴보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가면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비하와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해요. 어릴 때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항상 뭔가를 두드리고 빙글빙글 돌고 높은 곳을 기어올랐. 과잉 행동이네요. ADHD 전형적인 증상이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움직임은 같아도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자폐가 있는 경우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빙글빙글 돌고요. 깊은 압박감을 느끼고 싶어 무거운 것 밑에 들어갔죠. 특정 반복 동작을 하며 뇌를 안정시켜 줍니다. 자폐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유 감각 추구인데요. 내 몸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느끼는 감각이죠. 이 감각이 부족하면 몸을 던지거나 뭔가에 기대거나 압박을 받으려 해요. 이건 ADHD의 과잉 행동이 아니라 자폐 감각 추구 표현이죠. 이런 행동이 과잉 행동으로 오해되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감각 환경을 만들어줄 기회를 놓치게 돼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고 한 번에 2가지 일을 못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 힘들죠. 이건 ADHD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도 ADHD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진료 시간이 몇 분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잠깐만 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자폐에서도 실행 기능의 어려움이 나타나거든요. 이유는 다르지만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보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요. 스스로 중증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훌륭히 극복한 템플 그랜딘 박사님은 이를 상향식 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세부 사항을 먼저 본 후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정보 처리 방식이에요. 보통 사람은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죠. 자폐가 있는 사람은 세부 사항을 엄청나게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두뇌에 쉽게 과부하가 와요. 이런 두뇌 과부하가 계획 세우기, 집중력 전환, 결정 내리기를 힘들게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또 ADHD 때문에 실행을 못하네?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자폐의 감각 처리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할 시기를 놓치고 마는 거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또로 불안해하고 루틴을 못 지키면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죠. ADHD 감정 조절 문제예요. 좌절감을 못 참는 거죠.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폐에서 오는 반응일 수 있어요. 자폐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일상의 일관성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거든요. 예상치 못한 변화는 뇌에 실제 위협 신호로 들어오죠. 그 반응이 과도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행동 문제가 아니라고 자폐뇌가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방식이죠. 또한 감각 자극에 의한 고통도 같은 방식으로 오해해야 돼요. 머리를 감기거나 양치를 시키려 할 때 심하게 거부하는 아이, 이것도 행동 문제나 고집으로 해석되죠. 그런데 그 아이는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감각이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예민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ADHD가 먼저 진단되면 이 모든 반응이 ADHD 감정 문제로 덮여버려요. 실제 자폐 특성은 아무도 보지 못하죠. 한 가지에 깊이 오랫동안 몰두하며 그 분야라면 몇 시간이고 집중하는데 어렵지 않고 관련된 이야기를 끝없이 함.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록하죠. 좋아하는 분야에만 과도하게 몰두함. ADHD 과몰입 특성. 그런데 자폐 특성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행동이 원인은 다릅니다. 자폐의 특별한 관심사는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죠. 그 관심사가 사회적 불안을 조절해 주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감각 과부하 상태에서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하죠. 제가 현실 세계에서 친구가 하나도 없이 유튜브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전문의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만 보고 왜 그 분야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가를 묻지 않으면 자폐적 원인은 영원히 볼 수 없어요. ADHD 과몰입이라는 현상 하나가 자폐 성향의 특별 관심사를 가려버리죠.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을 함께 가진 사람들은 ADHD 특성인 유머, 빠른 말, 재치, 이야기 능력을 사용해서 연기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것이 자폐에서 오는 사회적 불안이 없는 듯이 보이죠. 겉으로 보면 말도 잘하고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활발한 ADHD네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대화 전에 할 말을 미리 연습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방전돼서 며칠 동안 외출을 못합니다. 마스킹은 자신의 신경 다양성 특징을 숨기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평범한 척 연기하는 행동인데요. 문제는 이 마스킹을 오랫동안 하면 뇌가 너무 힘들어서 심각한 번아웃이 온다는 거죠. 저도 제가 마스킹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든 극내향인인 줄만 알았죠. 그게 뇌가 하루 종일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란 걸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 6가지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ADHD 진단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DHD 진단이 틀린 게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되어버릴 때예요. ADHD로 진단을 내리면 그에 맞춘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폐 특성에서 오는 어려움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폐 진단을 먼저 받은 경우 건망증이나 시간매 문제가 자폐뇌의 경직성, 셧다운 때문이라고 설명되죠. 내면에 ADHD 실행 기능 문제가 함께 있어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멜트다운, 셧다운, 번아웃 등 이 심각한 상태들 모두 저건 그냥 자폐 때문, ADHD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설명되죠.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 변화 방법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3가지 방법이 도움됐습니다. 첫 번째, 내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고 이건 ADHD 때문이야 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ADHD 때문인가? 감각 문제? 아니면 둘 다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이 습관 하나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지금 내 상태를 기록하기. 언제 특히 힘들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급격히 빠지는지, 어떤 것이 회복에 도움되는지 이걸 기록하면 내 패턴이 보이거든요. 패턴이 보이면 미리 준비할 수 있죠. 세 번째, 내가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 내 뇌가 잘하는 것에 맞게 환경을 바꾸면 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진단을 먼저 받고 이걸 해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전문의 선생님이 내려주시는 진단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자폐나 ADHD 등 신경 다양성의 진단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것처럼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경 다양성 특성이 내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에 따라 전문의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선생님은 자폐, 어떤 선생님은 ADHD 혹은 둘 다 아니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6가지 상황을 평소 나의 생활 패턴에 대입해 보세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나 혹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돼? 라고 자책하기보다 지금 감각 과부하고 온 건 아닐까?처럼 원인을 알아보게 되죠. 이런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미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자폐까지 있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짐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동안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유를 알면 방법이 생기고 변화가 오면 자책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면 3가지 손해가 생겨요. 첫 번째,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 직장, 가정에서 두뇌 특성에 맞는 환경을 만들 기회를 놓치죠. 우리 신경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두 번째, 자책이 쌓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라는 말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어요. 내 뇌의 특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이 제 이야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자책을 반복했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네. 내 뇌에 맞는 방법을 시도한 적 없으니 성공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세 번째, 진단이 늦어지면 특성에 맞춘 두뇌 발달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뇌가 발달하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용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DHD 진단을 먼저 받으면 숨어있는 자폐 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사회적 어려움, 감각 추구, 실행 기능, 변화 거부, 특별한 관심사, 마스킹, 이 6가지 상황이 자폐를 가립니다. 셋째, 오늘 내용을 이해하면 나 혹은 내 아이의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ADHD가 자폐를 가리는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2가지 특성이 서로 부딪혀서 힘들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실제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또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꾸준히 영상을 올리기까지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중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 미국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따라하는 집중 생산성 루틴이 있습니다. 뇌과학에 기반한 이 루틴을 따라하니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저도 꾸준히 영상을 만들 수 있었죠. 그 방법은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